당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지금 당신의 아들 옆에서 당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화려한 건양그룹 대저택의 다이닝 룸은 겉보기에 평화롭기 그지없었지만 그곳을 흐르는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한혜라는 우아하게 커피를 홀짝이며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 주영채의 탈을 쓴 차정원을 뚫어지게 응시했는데요. 케라는 이미 정원이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초라했던 이름 한영순을 버리고 건양의 안주인이 되기 위해 친딸 차정원을 유기했던 한혜라에게 이 며느리는 왠지 모를 기시감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는 존재였거든요. 정원은 그런 한혜라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생긋 웃으며 잔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다 보면 눈빛이 좀 살벌해지기도 하나 봐요. 어머님도 과거의 소중한 무언가를 버리고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저와 같은 눈빛 아니셨나요? 그 말에 한혜라는 들고 있던 찻잔을 달그락거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꿰뚫어보는 듯한 가짜 며느리의 도발에 헤라의 심장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고부관계 뒤편에는 더 거대한 괴물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건양그룹의 명예회장이자 정원의 생부인 진태석은 겉으로는 중후한 기업가였지만 사실은 정원의 양부 차기범을 살인자로 만든 조작 사건의 배우였는데요. 진태석은 정원이 자신의 친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룹의 안정을 위해 이를 철저히 은폐하려 하며 아들 진세훈까지 자신의 장기말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시아버지 진태석의 이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심장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곧바로 그 슬픔을 서슬 퍼런 복수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생모 한혜라와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생부 진태석, 이 두 사람이 쌓아 올린 황금 성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로 굳게 결심한 것이었죠. 한편 이 혼란을 틈타 공난숙과 주영채, 모녀는 건양그룹의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악의 축답게 정원이 가짜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이를 빌미로 한혜라를 압박해왔는데요. 케라 씨, 당신 며느리가 사실은 당신이 버린 그 애라면 어떡할 거야? 라고 비웃으며 건양그룹의 핵심 계열사 지분을 요구하는 공난숙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진짜 주영채 역시 정원에게 느꼈던 열등감을 폭발시키며 남편 진세훈을 유혹해 정원을 집안에서 몰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영채는 정원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빼앗고 그녀를 철저히 짓밟으려는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보이며 극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정원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안식처는 주안일 뿐이었습니다. 하늘은 투자회사 대표로서 냉철한 면모를 보이다가도 정원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조력자가 되었는데요. 하늘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배우의 건양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정원과 손을 잡고 건양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정원이 거짓의 늪에 빠져 자아를 잃어가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했고 그녀에게 복수가 끝난 뒤 함께 평범한 삶을 살자며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이미 복수라는 이름의 열차에 올라탄 뒤였습니다. 정원의 복수는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그녀는 한혜라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과거 한혜라가 유기했던 딸의 유품과 베넷저고리 사진을 집안 곳곳에 흘려두며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한혜라는 며느리로 들어온 가짜 주영채가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다는 의심에 미칠 것 같았고 결국 그녀를 축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이 자신의 친딸임을 알게 된 후에도 케라는 모성애보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정원과 위태로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무렵 감옥에서 나온 정원의 양부 차기범은 딸이 가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막으려다 다시 진태석의 계략에 빠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차기범은 진태석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쥐고 있는 인물이었기에 진태석의 그림자인 황 실장에게 끊임없이 감시와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정원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차기범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더욱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원에게 이 플리 증후군은 이제 질병이 아닌 이 포악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사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 건양그룹 창립기념 파티장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혜라는 정원을 외딴 방으로 불러내 독서를 퍼부으며 정원을 몰아내려 했지만 정원은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한혜라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한영순 씨, 당신이 버린 딸이 바로 나야. 라는 정원의 말에 한혜라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진세우는 아내의 정체와 부모님의 추악한 진실 앞에 극심한 정신적 붕괴를 겪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 가짜 이름을 썼다는 사실과 자신이 존경했던 아버지가 장인을 파멸시킨 범죄자였다는 현실은 그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끝까지 비정했습니다. 정원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룹의 안정을 위해 정원을 제거 대상으로 삼는 소름 끼치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그는 황 실장을 시켜 정원의 과거를 알고 있는 김성희를 납치하고 정원의 복수를 돕던 주하늘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압박하며 목을 죄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이미 주하늘과 함께 진태석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파악하고 안진아를 통해 디자인팀 내부에 스파이를 심어둔 상태였습니다. 복수의 판은 이미 정원의 손바닥 위에 있었던 것이죠. 드라마는 정원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든 배우가 현재의 시어머니 한혜라와 시아버지 진태석이라는 사실을 대중 앞에 폭로하며 본격적인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정원은 건양그룹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거짓말의 성을 쌓았고 혜라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며느리를 압박하며 처절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피로 연결된 모녀가 욕망의 전장에서 적이 되어버리는 처절한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려 할 때 발생하는 갈등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뚤어진 모성애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적나라하게 그려졌습니다. 공난숙은 이 틈을 타 건양그룹의 지분을 대거 가로채려 했지만 하늘과 정원의 합동 작전에 말려들어 자신의 비리가 담긴 장부를 검찰에 넘기게 되는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주영채 역시 정원의 재능을 도용한 사실이 업계에 퍼지면서 디자이너로서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하자 엄마 공난숙과 함께 정원의 목을 조여오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조력자인 조미양과 김성희 그리고 과거 살인 사건의 결정적 목격자인 박경신이 등장하면서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박경신은 과거 차기범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진태석이 조작했던 모든 증거가 박경신의 입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고 건양그룹 명예회장의 우아한 가면은 순식간에 벗겨졌습니다. 한혜라는 자신의 딸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나는 한영순이 아니야 라고 소리치며 미쳐갔고 정원은 그런 엄마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자신을 버린 과거에 대한 완전한 작별이었습니다. 결국 진태석과 한혜라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차기범은 평생의 한을 풀고 정원과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에게 남은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닌 깊은 상처뿐이었는데요. 그녀는 가짜 주영채라는 이름을 버리고 다시 차정원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주하늘은 그런 정원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가 자아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진세우는 부모님의 죄를 속죄하며 경영에서 물러나 정원에게 마지막 사과를 전하고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비극을 조명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원은 이제 누군가의 이름을 훔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디자인을 세상에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정원의 사무실로 도착한 정체불명의 편지 한 통이 다시 긴장감을 자아냈는데요. 그 편지 안에는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주하늘의 아버지가 보낸 듯한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남아있음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에겐 강력한 궁금증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서 깨진 것은 단순한 찻잔이 아니라 건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의 주춧돌이었습니다. 정원의 서늘한 도발이 끝나고 그녀가 다이닝 룸을 빠져나간 뒤 홀로 남겨진 건양그룹의 부회장 한혜라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지만 헤라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며느리 주영채의 눈빛에서 느꼈던 기시감. 그것은 25년 전 자신이 차가운 보육원 바닥에 버리고 도망쳤던 어린 딸 정원의 울음소리와 겹쳐지며 헤라의 심장을 죄어왔기 때문입니다.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찻잔 조각을 치우려다 손가락을 베었고
붉은 피가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저 아이가 내 과거를 알고 있다는 공포, 그리고 혹시 저 아이가 내가 버린 그 핏줄인가 하는 끔찍한 의심만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즉시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알아봐.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 뒷조사했던 자료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가져와. 출생기록, 산부인과 기록,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전부 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헤라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한영순이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 내가 어떤 짓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무너질 순 없어. 우아한 부회장의 가면은 벗겨지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한 여자의 추악한 민낯만이 거울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건양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는 더 은밀하고 잔혹한 음모가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서재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어둠에 잠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시가가 들려 있었지만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핏줄마저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괴물이 바로 진태석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 같은 신복 황 실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며느님 뒷조사를 마쳤습니다.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주영채는 따로 있고 지금 댁에 계신 분은 25년 전 회장님께서 작업하셨던 차기범의 딸 차정원입니다. 황 실장의 보고를 들은 진태석의 눈빛이 살기로 번득였습니다.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마저 걸렸습니다. 차기범의 딸이라 질긴 인연이군. 제 아비의 복수를 하겠답시고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진태석은 시가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끄며 나직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내 핏줄이 섞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중요하지 않다. 건양을 위협하는 존재라면 그게 내 자식이라도 살려둘 이유는 없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이번엔 25년 전처럼 어설프게 살려두지 말고 확실하게 끊어내라. 진태석의 지시에 황 실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이는 곧 정원을 향한 무자비한 사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진세운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건영이라는 자신의 성벽을 사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정원의 남편이자 건양의 후계자인 진세운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 정원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의 당당함과 재능을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아내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베넷저고리, 사진과 차정원이라는 낯선 이름의 신분증은 그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밤, 세우는 만취한 채 비틀거리며 정원이 있는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깊은 절망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대체 너는 누구야? 내가 사랑한 주영채는 어디 가고 왜 내 앞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거야? 말해봐, 정원아. 아니, 영채야. 넌 도대체 누구야? 세훈은 정원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정원은 그런 세훈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세훈은 진태석과 한혜라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정원이 복수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순수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원은 입술을 깨물며 차갑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것은 세훈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이자 자신의 복수를 포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당신이 알던 주영채는 없어요. 그냥 취했으면 주무세요. 정원의 차가운 대답에 세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진태석의 악행에 대한 소문과 아내의 거짓말 사이에서 길을 잃은 세훈은 점차 망가져갔고 그 모습은 정원의 복수심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 악의 축인 공난숙과 진짜 주영채 모녀는 건양그룹의 안방을 차지하기 위해 더욱 노골적으로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공난숙은 한혜라가 며느리의 정체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틈을 타 그녀의 집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공난숙은 뱀처럼 교활한 눈빛으로 한혜라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혜라 씨, 요즘 잠은 좀 자나? 내 딸 영채가 저 가짜한테 밀려나서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 잠이 안 올 텐데.
당신이 과거에 한영순이었다는 거, 그리고 젖먹이 딸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거. 내가 입만 뻥끗하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바로 끝이야. 알지? 공난숙은 한혜라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건영물산의 핵심 지분 양도를 요구했습니다. 헤라는 분함에 입술을 떨었지만 약점을 잡힌 탓에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주영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원이 자신의 이름을 훔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상처받은 진세훈에게 접근해 정원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세훈을 만난 영채는 조작된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저 여자가 사실은 오빠 돈 보고 접근한 꽃뱀이야. 주하늘이랑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 둘이 아주 살림을 차렸더라. 영채는 정원과 주하늘이 함께 있는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해 불륜으로 몰아갔고 이미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세훈은 그 거짓말에 조금씩 흔들리며 정원에 대한 배신감을 키워갔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정원에게 유일한 빛이자 안식처는 주하늘뿐이었습니다. 하늘은 정원이 복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마다 그녀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버팀목이었는데요. 그는 정원이 한혜라와의 심리전에서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는 한편 자신의 투자회사 스카이 퀘스천의 정보력을 총동원해 진태석의 비자금 장부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하늘은 차 안에서 정원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빗소리가 차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정원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진태석 무너뜨리는 건 내가 할게. 넌 그냥 내 옆에서 평범하게 살아주면 안 돼. 이러다가 내가 먼저 부서질까봐 겁나. 하늘의 간절한 눈빛에 정원은 잠시 눈을 감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20년을 보내고 나온 양아버지, 차기범의 늙고 지친 얼굴,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던 한혜라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원은 다시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오빠. 내가 멈추면 우리 아빠의 잃어버린 25년은 누가 보상해줘. 난 끝까지 갈 거야. 설령 내가 불타 없어지더라도 저들이 쌓은 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야만 내 삶이 시작될 수 있어. 정원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본 하늘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리지 못하고 대신 그녀와 함께 지옥불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라마는 이제 정원과 한혜라 두 모녀의 본격적인 심리전으로 치닫습니다. 정원은 한혜라를 압박하기 위해 그녀가 과거에 버렸던 딸의 유품들을 집안 곳곳에 배치하는 치밀한 덫을 놓았습니다. 한혜라의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아기 신발, 서재 책상 위에 올려진 빛바랜 보육원, 입소 기록 서류 등은 헤라를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헤라는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시달리며 신경쇠약 직전까지 갔고 결국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불러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원하는 게 돈이야? 얼마면 떨어져 나갈래? 내 집에서 당장 나가. 헤라의 발악에 정원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 당신이 가진 그 더러운 돈 따윈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당신이 짓밟은 우리 아빠의 명예야. 정원의 입에서 우리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헤라는 정원이 자신이 버린 딸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충격은 엄청났지만 그녀는 모성애보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욕망이 더 컸습니다. 헤라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대신 정원을 노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딸이라도 용서 못해. 내가 어떻게 지킨 자리인데. 널 다시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난 살아남을 거야. 그 무렵 진태석 회장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황 실장에게 지시해 정원의 입을 영원히 막을 계획을 실행에 옮겼는데요. 정원이 차기범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사건. 당일의 녹취록을 찾기 위해 인적이 드문 폐공장으로 향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진태석은 그곳에 전문 용역 깡패들을 매복시켰습니다. 정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홀로 폐공장으로 들어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괴한들에게 둘러싸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쇠파이프를 끄는 소리가 공장 바닥을 긁으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다. 원망하려면 내 주제를 모르고 날뛴 너 자신을 원망해라. 괴한들이 무기를 들고 다가오는 순간 정원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정원이 눈을 질끈 감는 순간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공장 셔터를 부수고 들어온 검은색 SUV가 있었으니 바로 주하늘의 차였습니다. 하늘은 차에서 뛰어내려 괴한들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정원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그의 셔츠는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하늘은 끝내 괴한들을 물리치고 정원을 구해냈습니다. 하늘은 덜덜 떨고 있는 정원을 품에 안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널 혼자 두지 않겠다고. 널 건드리는 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사건을 계기로 정원과 하늘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지만 동시에 진태석과의 전쟁은 이제 피를 부르는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진태석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분노하며 전화기를 집어던졌고 이번에는 아들 진세훈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세훈에게 정원이 가짜 신분으로 사기를 쳤다는 증거들을 보여주며 이혼을 종용했고 세훈은 아버지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세뇌되어 점점 정원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절정은 건양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고 한혜라와 진태석은 보란듯이 인꼬부부 행세를 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한 그때 정원이 화려한 드레스 대신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 옷을 입고 파티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파티장의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정원은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건양그룹의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추악한 민낯을 공개하러 왔습니다. 정원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계신 한혜라 부회장님, 당신이 25년 전 자신의 야망을 위해 버린 친딸이 바로 저입니다. 정원의 폭탄 선언의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한혜라는 비명을 지르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정원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태석 회장님, 당신이 내 양아버지 차기범 씨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원이 손에 든 USB를 높이 들어 보이자 진태석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어?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들이닥치려는 순간 진세훈이 나타나 정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해. 대체 어디까지 우리 가족을 망신 줄 셈이야. 제발 그만해, 정원아. 세훈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애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세훈 씨,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야. 당신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정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태석이 고용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정원을 거칠게 끌어내려 했습니다. 파티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이 혼란 속에서 한혜라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공난숙과 주영채는 이 상황을 즐기며 샴페인을 홀짝였습니다. 끌려나가던 정원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진실은 절대 감춰질 수 없어. 건양은 무너질 거야. 정원의 절규는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주하늘은 경호원들을 뚫고 정원을 구해내어 밖으로 피신시켰지만 정원은 이미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차 안에서 정원은 하늘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원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오빠, 배가 너무 아파. 찢어질 것 같아. 정원의 다리 사이로 붉은 선혈이 시트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사색이 되어 정원의 이름을 부르며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빗길을 질주하는 차 안에서 정원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내 몸에서 작은 심장 소리가 멈추던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인간이길 포기했던 가면을 벗고 진짜 차정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는 비릿한 피 냄새와 섞여 숨조차 쉬기 힘든 압박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던 차정원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간신히 눈을 떴지만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텅 비어 있었는데요. 하복부를 쥐어뜯는 듯한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끔찍할 정도로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정원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소중하게 피어나던 비록 복수의 과정에서 생겨났지만
그 무엇보다 지키고 싶었던 작은 생명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수술실 밖 복도에서는 처절한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바로 정원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인 진세훈이었습니다. 세훈은 벽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아버지가 아내의 집안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었고 자신의 어머니가 아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결국 자신의 아이까지 죽게 만들었다는 참담한 진실 앞에 세훈은 영혼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한혜라는 같은 시각, 병원이 아닌 건양그룹 부회장실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산한 며느리와 손주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범죄자의 것에 가까웠는데요. 김 국장, 기사 막아요. 찌라시라고 해. 파티장에서 그 미친년이 헛소리한 거라고. 정신병력 있다고 기사 내란 말이야. 건양주가 떨어지면 당신 광고비도 없는 줄 알아. 한혜라는 파티장에서 정원이 터뜨린 폭로가 사실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려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유산했다는 사실조차 그녀에게는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리한 요소일 뿐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나 죄책감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는 한혜라의 뻔뻔한 공식 반박 성명, 며느리의 주장은 망상에 불과하며 법적 대응하겠다을 보고 있던 정원의 눈가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르는 순간 정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이나 망설임도 함께 증발해버렸습니다. 사흘 뒤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고 링거를 꽂은 채 일어난 정원의 눈동자에는 이제 슬픔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색무취한, 하지만 그 무엇보다 차가운 심판의 의지만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녀는 곁을 지키던 주하늘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오빠, 오늘이 임시 주주총회 날이지. 진태석이 회장직 유지하려고 쇼하는 날. 주하늘은 핏기가 사라진 정원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원아, 넌 쉬어야 해. 이미 여론은 우리 쪽이야. 진태석 구속되는 건 시간 문제야. 하지만 정원은 고개를 저으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내가 가야 해. 내 아이를 죽인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리고 내 손으로 끌어내릴 거야. 정원의 결의에 찬 모습의 하늘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미리 준비해둔 휠체어에 그녀를 태웠습니다. 하늘은 정원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이 건양의 마지막 날이 될 거야. 그 시각, 건양그룹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파티장에서의 폭로를 며느리의 정신착란에 의한 해프닝으로 무마하고 자신에 대한 해임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었는데요. 그는 매수된 이사들을 앞세워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제 며느리는 심각한 리플리 증후군 환자입니다. 남의 신분을 훔친 범죄자 말을 믿고 저를 해임하시겠습니까? 진태석의 뻔뻔한 연설에 일부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혜라 역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피해자인 척 눈물을 훔치며 거들었습니다. 제가 딸처럼 아꼈던 아이가 저를 이렇게 모함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악마들의 연기가 절정에 달하던 바로 그때 회의장 뒷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휠체어를 탄 차정원이 링거대를 꽂은 채 주하늘의 호의를 받으며 주총장의 긴 복도를 가로질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정원은 단상 아래 멈춰서서 진태석과 한혜라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정원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뇨. 저는 아주 명료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들의 가면을 벗겨줄 진짜 증인이 와 있습니다. 정원의 신호와 함께 회의장 스크린이 꺼지고 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의 보호를 받는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25년 전 사건의 목격자이자 진태석이 죽인 줄 알았던 박경신이었습니다. 박경신의 등장에 진태석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박경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진태석 회장이 차기범 씨에게 흉기를 쥐어주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진 회장의 사주를 받은 황 실장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어 주하늘이 확보한 황 실장의 자백 영상과 진태석의 살인 교사 육성,
녹취 파일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기범이 놈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야. 돈으로 안 되면 가족을 건드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며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한혜라는 이성을 잃고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정원의 휠체어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이러고도 내 딸이야.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헤라의 발악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원은 미쳐 날뛰는 헤라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품에서 죽은 아이의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이었어. 한영순 씨. 그리고 당신이 죽인 건 당신의 딸이 아니라 당신의 손주였어. 손주라는 말에 한혜라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초음파 사진과 정원의 텅 빈 배를 번갈아 보며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괴기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내 손주를, 자신이 지키려 했던 부와 명예가 사실은 자신의 핏줄을 죽이고 얻은 피 묻은 왕관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헤라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사진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이미 수사관들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태석 역시 변호사를 부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친아들 진세훈이 내민 이혼 서류와 주식 포기 각서를 보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건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허망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티장 사건 이후 도주를 시도했던 공난숙과 진짜 주영채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던 그들은 주하늘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진짜 주영채는 연행되는 순간까지도 내가 피해자야. 내 인생 돌려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정작 엄마 공난숙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죄를 딸에게 뒤집어 씌우는 비정한 모습을 보여 수사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모녀의 관계는 파국 앞에서 한 줌의 재보다 못하게 흩어졌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정원의 생부이자 양부인 차기범은 마침내 살인자라는 억울한 낙인을 벗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정원은 출소하는 기범을 향해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기범은 25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 앙상해진 몸으로 딸을 부서질라 조심스럽게 안아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원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내가 널 지키지 못해서 못난 아비라서 정말 미안하다. 기범의 따뜻한 품에서 정원은 처음으로 복수심을 내려놓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25년 전 보육원에 버려졌던 어린 정원의 서러움이자 가짜 인생을 살며 숨죽여야 했던 리플리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주영채라는 남의 이름을 훔치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차정원이라는 자신의 이름과 천재적인 감각으로 승부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감옥에 수감된 한혜라는 면회조차 거부한 채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도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매일 벽을 보고 초음파 사진을 어루만지며 자장가를 부르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지옥이기에 스스로 만든 망상 속에 갇히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속죄하겠다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진세우는 의료, 봉사를 떠나기 전 정원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멀리서나마 너의 행복을 빌게. 다음 생에는 악연이 아닌 인연으로 만나자. 어느 맑은 가을날 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양아버지 차기범의 집 마당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위한 작은 푯말과 꽃신을 묻어주었고요. 정원은 흙 묻은 손을 털며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거짓으로 쌓은 성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실 위에 심은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 주하늘은 그런 정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땅이 되어줄게.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로를 마주보는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재벌가에서의 삶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에필로그는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전율을 선사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정원의 어두운 스튜디오, 문틈으로 의문의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봉투 겉면에는 발신인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봉투가 열리며 드러난 내용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사고사로 위장되었던 주하늘의 친아버지, 죽음의 건양그룹뿐만 아니라 정원이 믿었던 제3의 인물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줌인하며 보여준 사진 한 장에는 젊은 시절의 차기범과 주하늘의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기범의 선한 미소 뒤에 감춰진 또 다른 비밀이 있음을 암시하며 정원의 눈빛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장면에서 드라마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친밀한 리플리의 복수는 끝났지만 진실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면서 말이죠.